앞에서 한 이야기들 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얘기 같은 것들은 별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토론을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비전통 그 위협의 뭔지 모르는 위협의 실체가 과연 뭘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우리 그런 문제일까, 뭔지 모르는 불안감. 근데 그 사안들을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중첩돼서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들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코로나19의 문제, 코로나19가 초래한 그런 비전통적 위협과 또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긴 그런 안보 위협들 간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차 박사님하고 좀 비슷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게 뭘까요? 그냥 전염병으로 사람 죽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도 죽었지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본질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생겼을까? 근데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이미 이전에 작년부터 세계 경제가 뭔가 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최고를 찍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바로 올해 초에 한 5천억 불 이상의 돈을 추가 발행하고 그걸 레버리지로 한 10배를 때려서 5조 이상의 돈을 풀어야 된다. 또는 경제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낮춰라고 또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이후에 경제 위기 이후에 어떤 그런 상황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심각한 터진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2년 전부터 삼성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알만한 사람들은, 제 친구들도 돈 있는 사람은 집을 다 팔았어요. 2년 전에. 빌딩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위기의 본질은 이미 상당히 이전부터 예견돼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두드러져 보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경제 위기의 본질이 코로나19로 인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느끼는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장되어 있는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경제 위기 중에서 우리가 또 흔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투닥투닥 하다가 갑자기 증산을 해버려요, 석유를. 석유 가격이 팍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3중의 그런 어떤 요소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떤 이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중동에서의 그런 오페크 감산 합의가 무산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세일 가스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미국 전체가 경제가 한 전체 6% 정도 됩니다. GDP에. 그게 붕괴되는 상황. 그런 이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비전통적인 안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람 죽는 것이죠. 사람 죽는 거. 맨날 사람 죽고 하는 그런 요소. 나머지 요소가 일으키는 것들은 과연 우리가 뭘까라고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의 정도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 안보 위협의 문제 위협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다 얘기 들으셨지만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양상 또는 그동안 그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간기에 발생했던 그런 문제와 같이 이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 발생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뭐 최근에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말미암은 어떤 체제 내 자본주의적인 체제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 미국이 그동안 세계 패권을 유지해왔던 기본 방식이 있는데 세일가스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러를 기축통화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기축통화 유지하려고 그러면 사우디가 그것을 원유를 달러로 받아줘야 됩니다. 달러를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우디가 위험을 느끼게 됐어요. 세일가스를 생산하게 되면서 미국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이익을 택하는 거가 셰일가스로 뭐 보면서 이제 중동 우리 눈치 안 봐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한 걸쩍 더 가서 보면 오히려 미국 전체가 전 세계적인 패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불리한 상황에 빠져버렸고 그래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서로 손잡고 미국의 세일가스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 거는 뭐 이미 언론에서 몇 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라는 건 사실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오히려 작은 분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 문제다. 근데 그 이후의 문제는 그런 그 국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나면 항상 국제 질서가 재편이 돼요. 항상 그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뭐 역사를 보면 그 경제적인 질서가 변화가 생기면 항상 국제적인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 생기고 거기서 각종 위협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우리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이익이지? 우리의 교역의 한 40%에서 60%는 중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화상들까지 다 합치면 한 60% 이상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야 돼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전통적, 비전통적인 위협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전통적인 위협을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한 비전통적 위협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 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상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분의 발표자들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군의 동원이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요번에 그 사태 동원할 때 청와대 뭐 안보실에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군 동원해라. 큰일 났다. 안 된다 이거. 라고 몇 번을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경우에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기관이 통상적인 국가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작은 정부 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공공기능 다 죽여버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북한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도 제대로 유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그 과거에 메르스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그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존재랑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의료 그것도 사실은 북한에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가 더 낫다 체제 우월성 차원에서 의료 문제도 우리가 박 대통령부터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사태 같은 거 신천지가 탁 터지고 나니까 전부 다 패닉 상태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공공의료도 그걸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다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지금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마치 그 화생방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염 감염병 상황과 전혀 다른 이게 뭐라고 할까요? 도약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생방사령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생물학 작전 차원에서 방어전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화생방사령관한테 한번 생물학전 미국에서 우리는 경험이 없지만 미국은 그런 그 연구가 돼 있을 테니까 생물학 방어 작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확인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는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개념의 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립을 빨리 해라. 그걸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각종 군의관이라든지 그 공중보건이 그다음에 간호장교 그다음에 뭐 전부 다 불러서 다시 집어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어려우니까 컨테이너라도 한 2, 3천 개 갖다가 대구에다 갖다 박아라. 그러면 일단 우선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의 문제는 이게 뭐 시대적으로 뭐 이게 이렇고 저렇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경우가 요번에 특히도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요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군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것은 이게 키신저가 그 사람이 자기가 쓴 회고록에 보면 말이죠. 최고의 정책은 임기응변이라고 했어요. 즉각 조치. 최고의 정책가는 즉각 조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동시에 탁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초기의 즉각 조치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제가 느낀 이번 진행되는 과정에 느낀 걸 뭐냐면, 이런 식의 비전 통제적 안보 위협은 똑같이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런 게 재발해서 또 생기느냐, 똑같은 위협이 똑같이 오느냐. 그러니까 이 비정형적이잖아요. 위협의 종류라는 것. 어떤 게 또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장교들 또는 지휘관들 또는 군 수뇌부들이 어떤 굉장히 그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훈련이 좀 많이 돼 있어야 되겠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안보에 이제 뭐 코로나 19로 말하면 계속 비전 통제 안보 위험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전체의 그런 불확실성과 문제, 그다음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봤을 때 비전통적인 그런 안보 위협의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 과정에서 있어서 대응한 것처럼 군이 대응할 분야가 오히려 더 늘었다. 점점 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갑자기 그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양상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런 데 대한 지휘관들이나 군수뇌부들이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 판단과 결심하고 대응을 수립하는 그런 체계에 대한 트레이닝이 좀 더 잘 돼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